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프랑코 왕국의 분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베르링 조약하고 메르신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하다가, 이제 그 강독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계 내용 중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5페이지 펴보세요. 자, 프랑크 제국의 붕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르마누가 건설한 그 프랑크 제국이 그가 죽은 후 해체해야 할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원래 샤르마누 자체가 그 언어나 습속을 달리하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되게 지방 분권적인 경향이 강했으며 오직 샤르마누와 같은 강력한 위대한 지배자에 의해서만 통합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샤르마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이 건국왕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이 누이 건국왕이 또 죽으니까 특유의 그냥 분할상속제가 또 작용돼가지고 결국에 프랑크 제국은 그의 세 왕자 사이에 이제 삼분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르덴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찰스 데머리 왕이 서부 프랑크, 누이 동기 왕이 동부 프랑크를 차지하였고 장자 로테르가 그 중간에 위치 있죠. 그래서 황제 칭호와 동서 프랑크의 이제 중간 지대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 라인란드, 롱계국, 북부 이탈리아를 포함하는데 대충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 보면 프랑코 왕국이 있는데 여기 지역을 얘기하죠. 예, 요 지역 딱이 중간에 이 지역을 이제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로테르가 일찍이 이제 그 사망하니까 다시 이제 동서 프랑크가 북이탈 제하고 중부 프랑크를 이제 서로 나눠갖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어떤 원형의 국경이 이제 형성이 됐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조약이냐면 메르신 조약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요걸 계기로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어떤 국경선이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민족의 침입 관련된 넘어가기 전에 요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이제 볼게요. 카로lin고 제국의 분열 내용 볼게요. 자, 카로스 황제가 이룩한 강대한 제국은 그가 사망하자 곧 해체될 위기에 직면했다. 제국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자, 아까 전에 제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녹화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게 카로lin고 시대의 경제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그 이득이 왕실의 재정을 홀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이 왕권의 협조적이었지만 왕권이 그 지탱할 정도의 토대를 쌓기에는 상당히 미약했고 지역 세력을 제압하려면 더 강력한 무력이 필요했다. 더욱이 카오스 이은 계승자들은 전인자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역량을 지니지 못한 채 제국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나아가 제국을 하나로 유지할 뚜렷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카로스 황제는 본래 아들이 세 명 있었으나 제국을 물려줄 때는 막내 로도비코스 한 명에게 남아 그에게 제국 전체를 물려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아들들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누이 경공왕이라고 하죠. 여기 루드비쿠스가 누이 경공왕이라서 이제 그 소양사 개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때까지는 단독 상속이었죠. 그래서 그러나 그 후계자는 아버지만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기독대,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들이 커져가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막내 루드비쿠스, 그러니까 누이 건공왕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르마드 이제 손자들이죠. 자, 그래서 루드비쿠스가 살아있을 때는 끈질기 상속을 요구하던 아들들을 그가 죽자 마침내 제국을 분할받았다. 자, 큰아들 룰타누는 그 당시 황제권과 함께 알자에 속했던 중부 지역 있죠. 제국의 중부를 상속받았고 아키테를 다스렸던 둘째 이 피피누스는 아버지보다도 먼저 사망했으며 셋째 독일왕 루드비와 넷째 데모니아 샤드는 나머지는 나눠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상속 영토에 만족하지 못한 두 동생은 연합하여 누테오와 이제 전쟁을 치렀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알짜배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과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형이 죽으니까 그 땅을 이제 또 나눠갖게 되죠. 843년에 베르린 조약을 이제 통해서 비로소 왕국의 경계선을 확정했고 국경선이 당시 언어 경계를 따는 건 아니라 주로 이 지리적 경계를 토대로 구분됐으나 점차 이제 항구적인 성격이 지면서 언어적 분리도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이제 달리하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이제 많은 지역끼리 언어가 이제 이렇게 섞여가면서 하나의 이제 언어로서 이제 통일 그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이죠. 그래서 뭐 불어, 그다음에 독일어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탈리아어는 엄연히 말하면 이제 나중에 근대 시대 때 들어와서 만들어졌지만 일단 이제 이탈리아 원형이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영토가 이제 마지막 경계가 이제 확정됐는데 요걸 이제 메르시안 조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롯데 땅을 두 동생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롯데의 세 아들이 상속한 중부 프랑크 또한 곧 이탈리아 축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롯데 아들 세 아들이 이제 그 뭐냐면 차지하고 있었고 또 중부 프랑크까지 차지했지만 국방 의심이 약해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롤린거 건의가 이제 잠시 듣고 지방 귀족들도 자신의 세력 확장에게 그마저 유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외부의 위협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민족의 침입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 외에 그 당시 노마족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다음 마자르족 뭐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처에 신민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봉건 제도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민족의 침해 볼게요. 자, 동서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거쳐서 그 2차 민족 이동이라고 부르는 노르만족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을 시달림을 받았다. 격심에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쳐들어왔던 이제 민족 집단들 보면 일단 대표적인 게 노르만족들이죠. 노르만족. 그래서 이제 있고 마자르족, 그다음에 저 지중해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형성됐고 이게 이제 9세기 때 봉건 제도 성립에 큰 영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동쪽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알타이 어류 계통이 마자르족. 요 마자르족은 원래 이제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인데 요새 쳐져오죠. 그래서 9세기 말에 헝가리 평원에 나타나 바이에른과 짝센 등 동부 프랑크 일대를 20년 동안 괴롭힌 끝에 지금 헝가리 핵심을 이뤘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다른 그 인도 유럽어족도하고 좀 다르죠. 문법 구조라든지 어원의 기운들이 좀 달라. 예. 그래서 상당히 다른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선조가 마자르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아 계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혼혈돼 갖고 거의 이제 유럽인들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아시아 계통의 민족 집단이었어요. 이 집단지요. 자, 남쪽에선 9세기경에 이슬람 세력들이 다시 중동하기 시작해서 동세기의 중엽에는 시칠라를 점령했고 코르시카 사르디아들이 그들의 수준에 넘어갔다. 자, 이슬람은 이탈리아 본토에 발을 붙이지 못했으나 10세기 초에 비잔티움에서 격퇴되기까지 그세를 유지했고 시칠리아는 그 당시 그 후에도 1세기가량 이슬람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 노르만족들이 시칠리아를 이제 해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그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노르만 세력들이 그 당시 남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했다. 예,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기간과 범위가 가장 깊고 넓었던 것은 북방의 노르만족들이죠. 흔히 이제 말하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들인데, 원래 이 바이킹도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이제 북부, 게르만족들이에요. 게르만족들이 일파거든요. 자, 그래서 노르만은 게르만의 일파고 원래 뜻은 북방인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바이킹, 데인 이렇게 이제 불렸던 민족 집단들인데 주로 이제 원주지는 어디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해안지대 지역이고요. 주로 생업은 이제 상업이나
해적행위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9세기 때 하가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동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9세기 이전까지는 노르만 안에 몇 개 왕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처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치도 되게 크잖아요. 원래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열을 이제 뭐냐면 좀 몸 안에 가두기 위해서 객체가 커요. 사람도 굵고 뭐 동물도 굵은데 이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크잖아요. 덴마크 사람 같은 남자 평균 키가 뭐 190이 넘어가고 여자 평균가 180 정도 된다니까 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얘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내전이 일어난 거 전국시대처럼.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이제 뭐냐면 싸우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4세기 때 딱 정착하고 나서 한동안 이제 평원기였거든요. 평화국 왕국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별로 없는데 9세기 전까지 막 자기끼리 싸웠던 그 노르만족들은 전쟁에 완전히 하신이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뭐 식량 문제나 기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내분 때문에 그 중에 일파들이 빠져나와서 유럽을 이제 시쫓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이제 뭐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북방의 노르만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지금의 덴마크에 거주하는 게르만 계통의 부족들이고 모음식이 강하고 항해가 능한 사람들이었다. 자, 그들이 이제 9세기 때 왜 유럽 각지에 각처에 갑자기 침입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가져 있어요. 자, 인구 증가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왕들이 질서를 확립하는 평화를 싫어하는 모음식 많은 귀족과 그다음 그 도당이 해외로 침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데 뭐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인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왕국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 뭐 등등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그렇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또 식량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전에서 식량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밖에 나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르만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활동했냐 이거 볼게요. 노르만족들은 대개 이제 9세기에서 11세기 때와 이제 주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유럽의 이 봉건제도 성립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죠. 이 봉건제도가 이제 이 노르만들의 어떤 침입 때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스웨덴의 노르만은 동유럽 슬라브족에 지초했다. 그래서 9세기 중엽에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 이제 좀 보시고요. 예. 이렇게 있고. 자, 노부의 지도 기지를 설치했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쭉 해서 드나프가 강가에 키예프에 이제 정착했죠. 그래서 이걸 키예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키예프는 러시아 발음이고,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어로는 키예, 이렇게 했는데, 그냥 키예프라고 할게요. 이제 편하게 이제. 그래서 요 키예프에 이제 뭐냐면 정착하면서, 여기에서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키예프 공국이죠. 키예프 공국. 음. 그래서 키예프 공국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어요. 원래 이제 중심지가 이 노보그로드 공국인데 여기 이제 북쪽이죠. 근데 중심지를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요 지역이 상당히 지금 그쪽 우크라이나 국토 지역으로서 상당히 곡창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가 더 살기가 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키예프 대공국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키예프 대공국은 나중에 이게 분할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그 뭐냐면 공국들 공작들로 구성된 연합왕국 요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이 키예프 공국이 그래서 여러 분할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연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합왕국적인 성격이 있어요. 여러 이제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갖고 일종의 연합 연맹왕국 요 정도 우리가 가야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근데 이제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뒤에 있지만 몽골족들이 쳐들죠. 그래서 몽골족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각계급파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여러 가지 떼 걸려서 싸우다가 결국에 한 번에 져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 키예프 공국의 중심지가 이제 몽고한테 넘어가게 돼요.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일명 바랑고이족이라고 알렸으며, 여기에 저기에 이제 요새에 대해서 기지를 마련해서 주변에 이제 그 농촌 주민을 정복하였다.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냐면 러시아의 어원이 되죠. 예. 자,
그들은 이제 전사인 동시에 상위를 이제 겸하여서 모피나 꿀, 그 포로스 노예가 된 자를 상품을 삼아서 콘스탄티노프가 교육했고 때는 침략자를 변해서 공격을 하였다.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은 평상시 상인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자고 또 약탈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자, 하여튼 이 그 뭐냐면 러시아에 있었던 이 그 노르만 계통의 이제 반란고이족은 현재 서부 러시아 지배자가 되어 이 넓은 땅을 키예프공이 지배하는 최초의 러시아가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예프공이 이제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할되면서 이제 연맹왕국적인 여러 이제 수장들이 같이 연합하는 그 연맹왕국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노르만은 북해와 대서양에도 집중했는데 이 방면에 노르와의 덴마크 출신 노르만의 활동이 더욱 현저했다. 자, 그래서 이제 9세기 때 그들은 수시로 그 영국과 프랑스의 해안 지역 내지 하천 유역에 출현하면서 약탈을 있었다. 이들은 이제 해양 민족이고 배를 잘 만들었다고 했죠. 그 바이킹이라는 것이 그 배인데, 자, 이 바이킹을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하천이나 연안을 공격을 하고 약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침입과 약탈에 시달렸던 서부 프랑크 왕은 그날 10세기 초에 그들에게 세네강하고 일대를 나눠주고 봉신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긴데 요 땅을 얘기죠. 여긴. 그래서 이제 노르만디에 나눠졌기 때문에 이걸 노르망딩이라고 하죠. 이 지칭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노르망디 공국이 되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그들의 일부가 멀리 지중해 진출해서 시칠리아를 바탕으로 시칠리아를 이스라엘로 또 탈했고 남이탈리아의 나라를 세운 한편 영국을 정복해서 노르망 왕조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요 노르만디 공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만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 노르만 영국을 정복한 이제 노르만 왕조의 사람들 대인족이라고 해요. 대인족. 아 잠깐만요. 아, 대인족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대인족이죠. 하여튼 그 노르만 왕조 세웠기도 했다 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노르만디 공국이라는 것은 노르만족들이 이제 봉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노르만디 공국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요 노르만 이 공국에 있었던 뭐냐면 월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병력을 이끌고 영국에 상륙해서 그 당시 알프라드 계통의 이제 그 왕을 몰아내고 노르만 왕조를 세워요. 정복 왕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노르만디 공국 때에는 이들은 노르만족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이 딱 정착하면 또 노르만족들 정착하면 뭐냐면 현지화가 되게 잘 되거든요. 예. 딱 정착하고 나서 급속하게 프랑스로 이제 바뀌어요. 프랑스화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게 정령했던 노르만 왕조를 세웠던 원리엄은 노르만족의 후손이긴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형적인 프랑스인이야. 프랑스인. 이미 이제 몇 대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때는 이 노르만 왕조지만 실제 프랑스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에 살고 프랑스화가 되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쓰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봉건제도에 상당히 친숙했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봉건제도, 대륙의 봉건제도가 이식됐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특유의 영국식 어떤 봉건제의 특징이 나타나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형성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노르만디 공국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이제 9세기 후반에 영국은 덴마크 계통인 노르만인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잠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노르만 왕조 전에 여기에 덴마크계 노르만 대인족인데 요 노르만 왕조는 이 프랑스화된 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노르만이라고 좀 볼 수는 없고 요 대인족은 생자밖에 완전 생자 노르만족들이죠. 예. 그래서 덴마크 쪽에서 건너와서 대인족이 이제 공격하니까 그들이 너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왕들이 그 북동부 지방을 땅을 할애했어. 이걸 이제 데일로라고 해요. 데일로. 예.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를 개종해서 앵글색슨을 융합시켰다. 자, 그때 이제 그 대인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대인세를 걷어서 그들에게 줬던 거죠. 이 대인세가 이때 이제 나왔던 거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노르만디 공국하고 대인족들이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 일단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들 중에 일부를 자기 세력 포섭시켰다는 거예요. 현지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다른 그 뭐냐면 노르만족들의 공격을 막았다. 왜냐하면 노르만족들이 어떤 뭐 통일된 왕국에 의해서 공격해온 게 아니라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이 뭐냐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세력으로 이제 만들어서 땅을 따주고 현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또 누굴 막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다른 노르만족들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노르만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딱 현지화 시켜버리면 상당히 적응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요 노르만디 공국이나 그 다음에 요 데일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 노르만족들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다 현지화돼 버려. 실제로 이제 벌 차이가 없게 된 거야. 그 민족들하고 이제 섞여갖고 그 토착민들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요 애들을 현지화시키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서 뭘 선택? 기독교 개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르만족들은 기독교를 이제 뭐냐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네를 현지화시키고 땅을 내주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기독교를 전파시키면서 쉽게 이제 현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인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이따 현지화되고 또 이따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들이 노르만 왕조들이요. 근데 이 노르만 왕조는 이미 이제 어느 프랑스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노르만은 아일랜드를 침입했으나 원주민이었던 켈턴족의 격퇴를 했고요. 그들은 더 나가서 어디까지 침범했냐면 아이슬란드, 그다음 그린란드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있고,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이 노르만족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거기로부터 북미 대륙까지 건너갔다는 설도 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일부가 북아메리카에 진출했는데, 너무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격퇴당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그 북미洲를 건너간 사람이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콜럼버스가 아니라 요 뭐냐 노르만족이다라는 게 요즘에 정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좀 보면요, 이 지도를 보고. 자, 일단은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곳곳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그 러시아 쪽이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루스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루스가 아니라 누릭이죠. 누릭이라는 사람이 루스족을 이끌고 노브고로드 공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키예프가 천도하면서 최초의 키예프連合공이라는 러시아 이제 국가가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쪽에 보면 여기 있었던 덴마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건너서 데일로란 땅을 이제 여기에서 정착받아 할인받아서 이제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랑크는 일부 노르만족들의 땅을 때렸죠. 그래서 이 노르만디 공국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뒤에 나름대로 프랑스한테 이제 노르만족들이 건너와가지고 또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는 이제 여기 지역 나폴레옹 왕국, 시치나 왕국 이 사람 세력이 올려 있었죠. 이렇게 몰아내고 여기에 노르만 계통의 이제 왕조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15년 개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르만족은 스칸디나비아 원도에 거주하면서 바이킹이라고 불렸다. 자, 이들은 농사에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주로 이제 해안 지역을 약탈 일삼았고 9세기 때 기름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유럽 각지에 진출했다. 자, 노르만족은 프랑스 북부의 노르만디 공국,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 시리아성과 이탈리아 남부의 시아 공국, 러시아의 기원이 된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웠고 서유 세기의 일원이 되었다. 원주지였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노르만족의 배가 있죠. 상당히 유순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 좋았고, 특히 이제 배가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뭐냐면 해안가뿐만 아니라 강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냐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이 여기 중간중간 끊어지면, 이 노르만들이 요 바이킹, 배를 얹고 그 다음 강까지 이제 걸어가서 또 이거 또 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항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이러한 노르만족과 그 다음에 이민족의 침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질서 회복과 안정을 완전히 파괴해요. 사회 전반적인 봉건화를 촉진했고, 자, 부흥한 듯이 보였던 문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형편이 되었다. 자, 서부 프랑크, 이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죠. 프랑스의 대부분 수도원들이 노르만의 어떤 약탈과 파괴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도읍이 여러 번 약탈되고 부패했다. 자, 인명피해도 많아졌거니와 많은 경작지가 방치되어 산림이나 항구지로 변했고, 마자르족의 침입은 노르만처럼 장기간은 아니었으나 파괴성에서 더욱 격심했다. 자, 이러한 이제 항폐의 진구형 속에서 부흥 과정에서 뭐냐면 유럽의 이제 중세사회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냐면 아바드족이라는 민족 집단이 또 들어오겠어요. 동유럽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르족 같은 민족 집단이 등장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족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서양사 강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양사 강좌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읽었나? 네.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데, 요건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쳐 있거든요. 그냥 일단은 좀 민족 이동시가 관련되니까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프랑크의 카로lin가도 무력하게 마찬가지인데 바이콘 공격이 거세지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고요. 그 당시 서프랑크가 바이킹이 공격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르만족의 공격 때문에 파리가 점령당할 뻔했어요. 파리를 포위하고 이제 계속 주변을 약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유역자들에 대해서 맞설 힘이 없었다. 그래서 각 지역은 여러 맹주들에 의해서 분할됐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이 심화되었다. 자, 그로 인해서 카로lin가가 아닌 노베르가의 위그 카페가 그 당시 이제 카로lin가는 이제 저쪽에 이제 뭐냐면 그 서프랑크 쪽에 이렇게 연결된 가문이죠. 근데 노베르가는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다른 집안 출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맥 보니까 그래서 위그 카페가 980년 왕조를 창건했는데 위급 카페 왕조가 왕조를 창건했다. 관련된 내용이 2년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리고 카페 왕조 관련된 독립된 문제가 예전에 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서프랑크 내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세 초 비교적 일찍이 왕권을 한 곳이 동프랑크였다. 그래서 이 독일 지역을 얘기해요. 919년 작센공이 이제 뭐냐면 공작 하이니가 새로운 왕가를 였는데 이건 제가 이제 독일사 얘기할 때 좀 얘기했지만 이걸 작셈 왕조라고 해요. 작셈 왕조. 예. 그래서 개창한 후에 그 영토와 세력을 확장했으며 그의 둘째 아들 오토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그 당시 왕위를 계승했고 특히 이제 그 오토가 카롤린거 정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대관식을 아해에서 이 아해는 이제 그 당시 정통적으로 신성 로마 황제들이 쭉 도유식을 이제 했던 곳이에요. 거행했으며 중서부 유럽에서 오랫동안 약탈했던 마자르족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면서 유럽에서 큰 명성을 높였다. 자, 오토는 962년 교황 요하네스 12세부터 황제 대근을 받게 된 이유는 당시의 이탈리아, 나아가 유럽 기독교 세계를 구원한 세속적 힘이 동프랑크, 즉 독일의 왕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토가 이제 마자르를 교태하면서 큰 영향을 발휘했고, 그걸 이제 교황이 인정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오토 대제부터 출발한다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신성 로마 제국 자체가 교황이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씩 이제 뭐냐면 이미지가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토라고 보고 있지만 오토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보이지 않고 그냥 항제각만 준 거야. 예, 신성 로마라는 말 자체는 뒤에 이제 예전 프레드리 1세 때 가서야 이제 딱 확립이 돼요. 그 말 자체가. 예, 신성 로마 황제가 이제 프레드리 1세부터 본격화돼서 사용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딱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로마 제국, 뭐 신성한 제국 뭐 이런 의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확립된 건 나중에 이제 프리딩 1세 때고, 그리고 프리딩 1세를 이제 확립된 것을 언제까지 딱 소급해갖고, 오토 대제부터 소급돼서 오토 대제부터 그냥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사 그 강제를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제 여기 봉건제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깐 놓친 부분이 있죠. 그냥 지나간 거. 이게 맥락이 안 맞아갖고. 그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개관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총이라든지 서강이라든지 서강제에서 서계나 서강제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관을 좀 하는 차원에서 좀 볼게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 있는데.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비잔틴 제국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유럽인들, 서유럽인들이 좀, 그 동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의 예전에 그리스 명칭인 비잔티움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비잔티움을 중심한 국가다. 이런, 그러니까 너는 로마 제국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하여튼, 요 동로마 제국을 이제 한번 크게 쉬운 네 개의 쉬운 이 구분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가 이제 제일 전성기가 뭐냐 6세기 때죠. 그때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등장하고 로마법 대전이 편찬되고요. 서방 정책 그러니까 이제 과거 로마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할 만한 정복 사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유스티누스 황제 때가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7, 8세기 때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쳐들어왔던 민족을 쓰라고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얀산조 페르시아, 이스란세 때 요거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효율적 방어하기 위해서 분간구제와 둔정변제를 실시했다는 등도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강력한 적들이 많다 보니까 서방 정책을 포기해요. 그래서 동방에 집중되고 점점 이제 뭐 그 이스란세 때 쳐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소아시아 반도도 잃고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그리스한으로 영토가 축소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라틴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이제 쓰기 시작해. 요것도 예전에 하면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가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주로 그 동로마 제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은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상 파괴 운동도 요 시기 때죠. 23세기 침입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고 자, 9세기에서 11세기 들어가면 대토리 소유제도 이제 자연농민이 몰락해서 종전에 이제 뭐 둔정병제나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노르만족, 셀주크 투르크, 뭐 불가르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이제 이때는 용병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용병대에서 뭐냐면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고 말기 때 보면 자 동지 중의 패권을 점점 상실하게 돼요. 그때 이제 베네치아와 제네바 상들이 차지했고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라틴 제국 설립이죠.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제4차 십자군 전쟁이 예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결국에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잔틴 제국의 흥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이 서노마 제국에 비해서 거의 1000년 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자, 노마 조직화된 관료제. 그래서 황제권과가 뭐 제국 방어에 유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거.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료제를 통한 이제 철저한 세금을 징수 위해 한계가 신임한 외에도 아무런 연구가 없는 외국인들이 종종 세금 관리를 등용하기도 했고, 자, 이러한 노력으로 동로마 제국에서는 공공재정의 파탄 및 개인의 축제처럼 서노마에서 나타난 파멸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계속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 인재풀이 상당히 넓었다는 거.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군대 조직. 그게 이제 군간구제와 둥정변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상공업의 무역 발달과 네, 재정이 상당히 풍부했는데 이 당시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거. 그 중심지로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죠. 비잔티움이라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잖아요. 야,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상당히 천의 요새요.
예, 그 동서교통 요지고 상당히 대도시죠. 50만 정도 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8세기 때는 되게 이슬람의 중심지가 이제 바그다드, 유교의 중심지, 동아시아 중심지가 장안, 기독교 중심지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예,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대의 관계에서 보면 이민족의 침입을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 협상이나 매수 같은 걸 되게 잘해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게 물리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게르만족들의 보조금을 줘서 콘스탄티노플에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게 하거나 면목상으로 그들의 제국을 관리를 임명하여 그들의 우호적인 또 관계를 이제 맺었고, 자, 그래서 이런 그 결과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 어려움을 이게 잘 견딜 수 있고, 게르만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뭐 슬라브족, 아바르족 뭐 등등등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하거나 외교 협상을 통해서 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그래서 슬라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파됐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제휴 조건이 있죠. 북으로는 도나우강, 발칸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의 요새지고요. 예, 강력한 군사력.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비잔티움이 상당히 오래 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정치를 볼게요. 이 특징을 보면, 일단, 동로마 황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바실레오스라고 지칭했어요. 바실레오스.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동방적인 신적 성격이 존재해 있고 관리들도 상당히 유능한 관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군대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안건 밑에 예속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쿠데타가 좀 일어나서 왕조 교체가 있지만 그 세습제라는 거. 그래갖고 이 세습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야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서노마 황제나 뭐 신성노마 황제들은 다 이게 세습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종의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온 선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제 미리 뽑아놨죠. 이제 그 되게 보면 아들 그 밑에 아들들이 이제 되게 그 무난하면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식으로 했지만 겉은 선출제였어요. 선출제. 근데 얘네들은 세습제야. 근데 주의할 것은 세습제에서 우리가 생각한 한 개 왕통이 여러 거 쭉 이어진 게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여러 왕통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한 세네 번 갔다가 또 왕통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여러 왕통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황제 교황주의. 자, 이거는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확립되는데, 자, 황제가 교황의 역할 같은 걸 한 거야. 교황은 이제 그 뭐냐면 뭐랄까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죠. 예. 그래서 서유에서는 황제와 교황이 분리돼 있잖아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 분리돼 있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확립된 황제 교황주의는 황제 세속적 권리가 교황 그 당시 이제 교황이라 보다는 여기는 이제 표사 그런 거고 총제주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뭐 교회를 직접 지배를 하고 자기가 그 콘스탄티 대주교를 겸직했냐 그건 아니에요. 영향력을 상당히 미쳤다. 서울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계 교황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렇게 보면 자 콘스탄티노플의 수자 대주교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갖고 있고 종교회의와 소집권과 회의 내용 결정권이 있어요. 이거는 자 유럽의 이제 그 교황들이 하는 건데 황제가 이제 하는 게 특징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 임명권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앞에서 말했던 황제 공황주의자도 유스티누스 황제가 곧 콘스탄티노플의 수자 대주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그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표현을 썼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 사지선단 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그 한번 볼게요. 총 대주교는 교회의 수석 대주교이며, 그 다음에 인원상 주교회에서 선출됐으나, 후보 3명 중에 후보 3명 중에 셋 중에 하나를 황제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황제가 임명한 건 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3명 올리면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자, 황제는 교회 운영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으나 교리 문제까지 지시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총 대주교는 황제 대관식을 주재했으나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시민대표 자격으로서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황제는 지상의 이제 신의 대표이지만 총대주의 그의 권한이 강력하여 교회는 국가 관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말하는 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권한들 쭉 얘기하고 있는데 볼게요. 자, 교회의 사제 임명, 교리 규정, 그다음 신학의 논쟁 의결, 사제와 신도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까지 황제가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황제는 교황의 재산을 사용하고 국가 목적에 따라 교회의 권위를 빌릴 수 있었고, 이건 한마디로 비잔틴주의 국가 정책과 교회 정책 서로 뗄 수 없는 정교일치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이제 황제가 교회의 그 수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 숫자대교육을 자기가 겸직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서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약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나중에 좀 비하한 의미에서 갖다 붙인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동로마사 같은 경우에는 동로마사를 계승한 국가들이 뭐 그리스는 좀 아니죠 이거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그 사를 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제 그 체제하고 비춰갖고 이 동로마가가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각에서 동로마를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약간 순화되지 않고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황제 고향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지. 얘네들이 뭐 황제가 와서 뭐 영적인 권력을 행사했거나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자기가 총대주가 되거나 그런 거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유스타스 황제 보겠습니다. 유스타스. 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시험 문제도 여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동로마 제국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방 정책을 해갖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장군이 베리사이우스나 나르세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반달 왕국도 점령하고 동고토 왕국도 점령해서 과거 노마 영토를 상당히 회복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12년 기출문제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다. 자, 이 로마법 대전은 이제 근대 민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보통 로마법을 공법, 그러니까 형법과 그 다음에 민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법은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근데 민법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법들을 중구난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6세기 때 초반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편찬을 했다는 것은 그 뭐냐면 대전에 편찬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들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종목 통해서 그뭐 정리했다. 예를 뭐 사기죄의 정의를 땡기고 사기와 관련된 법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충돌된 법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농업법 대전을 편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사 총론에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로마 공화정 이래로 칙령이나 법령 등 같은 방대한 양의 법원이 충족되어 왔으므로 정리하여 체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는 527년에 즉위하면서 곧 법률가들을 임명하여 새 법전을 편찬했는데 이때 이제 528년에서 534년까지 거쳐서 법전 편찬 사업은 네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로는 534년에 체조 형태가 완성된 유스티나스 법륜지는 당시에서 모든 황제의 칙령을 요약해서 모은 것이다. 시대에서 떨어지고 낡은 것은 빼고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12권으로 이제 편찬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또 되게 많아요. 50권의 학술 신찬도 있고요. 학술 신찬. 그래서 학술 신찬은 고전 시대 이래 법학 저술 시대수를 발췌한 거고요. 그다음에 533년에 편찬된 네 권의 법학 테스트는 법학 제요의 법학 입문서고 끝으로 신법령지는 유스티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률을 딱 모은 거야. 자, 이상의 네 가지 법정을 이렇게 통칭해서 민법 대전, 넓은 의미에서 유스티누스 대전, 그다음에 동로마 대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동남아 법전 내용은 율스나 대법전은 여기 율스나스 법률지, 학설신찬, 법학제요, 그 다음 신법령 중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티나스 법적의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이죠. 엄밀한 중축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 도중에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이걸 중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유스타누스가 그 성소피아 성당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여 나를 그대로 능가했는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했다. 그리고 견직공업. 네스티우스파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네스티우스는 이제 대진교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얘네들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중국에서 비단 짜는 거, 견직공업을 이제 가지고 와요. 견직물을 만드는 기술이라서 그 당시 이제 견직공 양자법 해갖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양자법을 해갖고 경직공업이 발달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니케 반란이 이제 일어났다. 민중 반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중 반란 때문에 그 당시에 큰 이제 타격을 받아요. 유스티니아스가. 그래서 황제 지위를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그걸 누구 말렸냐면 테오도다라는 사람이 이제 테오도는 왕비죠. 예. 그래서 유스티니아스 황제에게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자살전에 끝까지 대응이다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도움 받아갖고 정서적 도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케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이 테오도라는 사람이 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원래는 이제 농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뭐 정통 왕조 그 뭐냐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그 흑수저 출신이야 원래는. 네. 그런데 자기 삼촌이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된 후에 그 아들 그 삼촌의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테오도아도 완전히 흑수저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서커스단에 거기 조련사의 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몸을 팔고 있었던 창기였다. 근데 유스티누스가 이제 이 애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쫓아갔다가 그는 결혼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테오도다를 공동왕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테오도다 뭐 여성사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그 7차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 7차 교과서 있죠? 요 내용을 이제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발췌한 거고요. 테오도다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을 계기로 정부의 징세 정책을 개혁하거나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여 행정을 향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교회제도 개혁, 아까 이제 황제 교황주 있죠?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스타스 황제 이후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쇠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16년 기초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 7세기 초에는 사산족 페르시아가 등장했고요. 7세기 중반에는 이슬람이 침입했어요. 이슬람. 자, 그때 이제 유스티누스 사후에 이제 뭐 아바르족, 슬라브족, 사산족, 페르시아족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토가 하나하나 뺏기게 되죠. 시리아나 이집트도 상실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유스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쇠퇴할 때, 이렇게 쇠퇴할 때 중흥의 군주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리우스제예요. 헤라클리우스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중흥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어. 예, 물론 잠깐 했다가 이렇게 또 하죠. 왜냐면 이때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헤라클레스 이제 초창기 때는 주로 사산족 페르시아들이 이제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해갖고 그다음에 뭐냐면 시리아와 이집트를 회복을 했죠. 근데 말년에 이슬람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엔 뭐냐면 회복했던 영토를 다시 뺏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영토가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산족 페르시아 공격이 아니라 이슬람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해서 비잔티 영토가 점점 축소돼요. 헤라클레스 사후에. 그래서 소아시아도 축소된다. 소아시아도. 그리고 이 소아시아조차도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흥의 군주로서 이제 헤라클레스 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이 당시 외부의 침략 효율적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제가 이제 만들었던 제도가 군관군제와 둥정변제예요. 물론 이제 이 군관군제와 둥정변제는 실시한 시기가 헤라클레스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통론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군관군제와 둥정변제는 그 당시 이제 뭐
사사주 페르시아나 이슬람 세력 같은 세력들이 쳐들어오니까 요 호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의 제도긴 하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자 아까 보면 중국에 보면 부병제 있잖아요. 부병제. 부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나눴죠? 군전제를 나눴죠. 요거하고 연결된 거야. 이게 서로 연결된 거야, 제도가. 예. 근데 서계에서는 군간구제와 이제 둔정병제를 마치 한 묶음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군강군제 쓸 때 둔정병제를 같이 써야 돼 만약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서계 지문이 그렇게 돼 있어. 예매하게 돼 있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군강군제와 둔정병제는 다른 개념이야. 다른 제도고 다만 서로 간에 연결돼 있다. 부병제와 군전체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군강구제죠. 군강구제. 그러니까 군강구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군강구가 이 당시 이제 군강구를 이제 뭐 테마라고 하는 이제 군강구가 있었거든요. 이 군강구 장군이 지방 행정도 관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군강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 병사들에게 그 뭐냐면 보유지를 지급하고 거기에 이 땅을 받은 병사 농민이 자유농민층을 형성하게 이게 둔정병이에요. 예, 둔정병. 그래서 이제 군간규제와 이게 둔정병이 서로 짝지어져 있다. 연결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간군을 너무 이제 넓게 줄 경우에는 거기에 군간구에 또 지역 세력화 될 수 있잖아요. 총사령관이 얘네들이 권한이 크잖아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스트라테고스라고 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자 얘네들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군강구를 되게 세분화시켜서 그 반란을 방지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군강구제 둔정병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내용을 한번 서역사 총론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 황제는 비잔틴의 국력을 재집기려고 두 적대 세력을 공격하여 후퇴시켰다. 그는 동방의 여러 민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제국을 테마라는 군간군을 나눴고 각 테마에는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군사령을 줬어요. 그는 군사권과 함께 행정권, 사법권을 장했고 이 결과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이래에 문무관료를 분리했던 방침이 폐기되었다. 원래 디오클라티우스 때는 문무관료를 분리시킨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무관들이 문간의 업무를 하면 그 지역을 토착 세력화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인 거죠. 근데 하도 위기시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들 군사권 같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예,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스타테고스는 황제에 의해서 임명됐고 국고가 급여가 지급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군관구를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당시 반란을 방지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관구제하고 둥정병제의 이제 개념을 교과서에서 15년 개정교과서 그걸 좀 해왔거든요. 09년 개정교과서, 나 15년 개정교과서 있는 내용인데 군강구제는 제국 내 모든 영토를 31개 군강구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줬던 거고요. 둔전병제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농민들에게 군역에 종사됐고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을 정사한다는 조건에 그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영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도 변천을 좀 잠깐 설명하면 처음에는 대토지 소유주였어요. 그리고 유력자가 있고 그 밑에 예농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군간군제와 등정부에 실시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소지수가 소토지 소유자로 바뀌어.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종의 군대에 종사를 하면서 농경일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다시 대토지 소유로 들어가게 돼요. 대토지 소유로. 예. 그러면서 이제 있고 자연병제 그러니까 이제 농경일치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소농민들이 이제 토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용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물론 용병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증가 상당히 많고 이 용병들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가 이제 많아지면서 왕조 교체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 성상숭배 금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정리 좀 하는 단계에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이에요. 28번. 자,
첫 번째, 이 산상수배 금지 왜 했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철저한 우상금지죠.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떤 조형물 만들고, 거기 숭배하는 걸 반대했어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비형상주의라고 해. 인간이 어떤 상상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알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비형상주의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고, 거기에 알라라고 이름을 딱 붙여서 그걸 숭배하는 거는 말은 알라지만 실제 인간이 만든 형상에서 숭배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람 같은 게 철저하게 이런 비형상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을 알라를 형상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도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얼굴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처럼 신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대신해서 이제 아라베스크 같은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기독교는 완전히 우상 숭배라는 거야. 예수상, 뭐 세인트상, 마리아상 다 인간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거죠. 다만 거기다 예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는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뭐냐면 인간이 만든 상상물에 조각상을 숭배하는 거다 비판하고 또 마호메트 입장을 때 예수 자체를 신을 안 보잖아 또 얘네 선지자도 보죠. 자 그런 것들 등등 해갖고 결국에 이스라엘 측에 비판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말했던 성상 지지 세력들인 수돈 세력의 약함이 수돈의 토지 양탈을 이제 하게 한 건데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돈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파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문화사라는 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자, 세계문화사는 예전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이제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동양사계도 뭐 서양사계도라는 책보다는 이 세계문화사를 주로 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동계나 서계는 본 적이 없어. 안 보고 저 세계문화사를 이제 보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봤어. 왜냐면 그때 문제 수준이 지금보다 한참 보면 알겠지만 낮았어요. 예. 낮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세계문화사 정도의 수준이면 다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관련된 교리상의 이견은 동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과의 결별의 또 하나 이유가 됐다. 자, 이 무렵 그리스도교들, 특히 로마 교회 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상이나 십자가상은 이제 존중되고 급밖에 하상이나 조상들도 널리 유포되었다. 하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가 그림을 통해서 그린 상인가, 조상이라는 것을 조각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독교는 원래 우상을 금지하는 종교인데다가 특히 이 무렵에 신흥한 이슬람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우상숭배를 비난하는 바람에 726년 동로마 레오 3세 요게 자극받아서 우상 금지를 내었다. 그러나 로마교에서 미개한 로마 게르만족들을 개종시켜서 이 우상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 금지령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등의 어떤 계기가 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오 3세 때 처음 내었지만 이레네 여자까지 하면서 그 당시 2차 니케 공회 때 성상 숭배를 허용했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교리 결정권이 그 수자 대주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황제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황제가 종교에 열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 그러다가 레오 5세 때 다시 2차 성상 숭배 금지를 내리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있고요. 779번을 보면 레오 5세가 815년에 금지령을 내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843년에 성상숭배 금지령 처리하려고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종교는 성상숭배 인정해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카톨릭은 성상숭배 금지하고 그리스도교는 성상숭배 인정, 아, 카톨릭은 성상숭배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는 성상숭배 금지한다. 그런 이제 그 교과서에는 도식화된 그 표가 가끔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성상숭배에 어떤 꽂혀가지고 금지에 꽂혀가지고 전체적인 역사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와서 제가 여기 위키백과 사전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9세기, 11세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씩 비자트릭이 몰락을 하게 되죠. 중국의 역사는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헤라클레스 때 만들었던 둥정병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고 대토지 학살이 또 하게 돼요. 황제권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민을 맡은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 보니까 용병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용병제가 이제 이렇게 추현대보다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용병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황제권에 도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용병대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 교체가 이제 빈번해지면서 점점 이제 뭐냐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야, 거기에다가 또 이민족의 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뭐 노르만족, 셀주크족, 그다음에 불가르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던 미케아리스가 샤르만을 대신 인정하죠. 요거 예전에 기억나 있고 그래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이민족대 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사르마니와 계속 갈등을 할 경우에는 이게 뭐야? 그 상당히 위기에 봤어요. 사르마니가 그들 주변 쳐도는 이민족과 손을 잡고 잘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르마니가 합친을 맺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르마가 중립 기여를 받고 자신을 이제 그들과 연결 못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샤르마 대제를 이제 인정해줬던 거고 이게 정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땅도 일부 받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달마티아 같은 땅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이 십자군 원정은 상당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연의 요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뚫렸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당시 베네치아 연합군들이 이제 함대 들어와서 여기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뚫려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라틴 제국이 건설했다. 이건 제4차 십자군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근데 나틴 제국은 곧바로 멸망해요. 좀 있다가 다시 회복해갖고 이제 왕족 동로마 제국이 부흥을 했고요. 자, 하여튼,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동방무역의 패권이 상실돼서, 베네치아와 제네바 상인들이 이제 잡고, 발칸안으로 영토가 축소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침을 멸망했다. 1453년에 멸망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여기를 멸망시키고 나서, 뭘로 개칭했냐? 그걸 파괴하지 않고 이스탄불 개칭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됐다는 거. 자, 군대는 이제 건너뛸게요. 경제는 이제 그 당시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특히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죠. 또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요거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볼게요.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여기 내용을 제가 이제 서양사 총론에서 여기 발췌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상당히 보시면 천의 요새야.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스포리오스 해협에 딱 이렇게 입구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쭉 성벽 있어. 요 성벽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들었기 때문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요. 근데 이 성벽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높고 그다음에 삼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한 병의 그 성벽이 있고 또 뒤에 있어. 그러니까 적이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뒤에 있는 성벽에 또 공격해고. 그래서 세 번을 거쳐서 공격해 들어야 돼. 거기에다가 그 앞에는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그래서 적이 공격하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얘네들이 여기를 뚫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죽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노마 황제가 이제 돈을 주고 베네수엘로 물러나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해상으로 들어오면 되냐? 해상에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죠. 일단은 해상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동로마 해군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리스 물 같은 이제 뭐냐 오늘날 백리탄 같은 것들은 이제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또 힘든 게 뭐냐면 요쪽은 저 성벽을 다 차 있고 요쪽 안쪽이 이제 또 한근 곳이라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왜 들어가기 어려웠냐면 여기 갈라타라는 곳이에요. 이건 베네치아 식민 도시인데 여기가 중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립 지역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그 요 사이에 뭘 새 사슬을 두거든요. 새 사슬을. 그 새 사슬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렇게 딱 올리면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 항공고수로.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천의 요소지다. 여기 육상으로 들어오면 테오도시오 성명이 맞고, 그다음에 해상에 들어도 이쪽에서 이제 그 뭐냐 항공고수에 있는 그 경계선 있죠? 쇠사슬 같은 걸 올려가지고 맞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성벽 쳐 있고, 거기다 이제 해군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그리스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천의 요새였고 그것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 거의 서노마 제국보다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프는 그때 라틴 제국 세울 때, 그러니까 4차 십자군 전쟁 때 있죠? 그때 한번 뚫렸고, 요때는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그 자기 갤린선을 이용해갖고 돛대를 거기 부러뜨려가지고 성벽 걸어가지고 넘어왔어요. 예, 여기 지역을. 그래서 뚫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 대포 있잖아요. 강력한 그 대포. 거기에다 해갖고 불 붙여갖고 이제 성벽을 뚫으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배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죠. 예, 물론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등등해갖고 청동대포에 맞은 이 성벽들 안에 약간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성벽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서 약 1000년간 비잔틴 문화의 곳을 비웠던 곳이다. 원래는 비잔틴이라 불리는 그리스 식민 도시였으나 콘스탄티노플가 여기에서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명칭이 생겼다.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로놓는 보스포리우스가 여기 있고 그 위에 다다르스가 있어요. 보스포리우스 다다르스는 그 당시 흑해에서 이쪽에 지중해 넘어가면 그래서 꼭 거쳐야 되는 곳이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보스포르 해협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두 대에 있는 제2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콘스탄티노플에는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으며 인구가 50만 정도 이를 정도의 유럽의 최대 도시였다. 참고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작 많아봤자 뭐 10만 명이야?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천연의 요새로서 성색이 없었고 삼면에 바다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서쪽에는 테오도시 황제 때 세워놓은 삼중의 경관 성벽이 있었다. 난공불락이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도시는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닌 채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해서 이색적인 도시가 됐고요. 가까운 거리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 소피아 성당과 그 다음에 블루 모스크. 이 블루 모스크는 그 당시 성소피아 성당을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에서 만든 대규모 성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원이죠. 모스크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타사 강의할 때 강독을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요. 자, 성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누스 황제가 명령으로 5년 만에 왕궁되었는데 건물의 화려한 웅장함에 흥분한 황제가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 10년도 기출문제인데, 자, 요게 원래 불타 없어졌다가 나중에 유스티누스 황제가 다시 이제 세운 건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성소피아 성대에 압도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고, 이때 만든 게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야. 예. 그래서 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 그 다음에 뒤에는 블루 모스크. 자, 이런 것들 성소피아 성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만든 성인데, 예전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꼭 공업 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비잔틴 문화의 특색을 보겠습니다. 자, 비잔틴 문화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했다. 그래서 현세적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그리스 종교에 접했고 학문 되게 모방적이었다. 독자적인 건 없어요. 그다음에 미술의 독자성. 그래서 학문 모방적 미술적인 독자성이 있어갖고 오리엔트와 그리스 그 정신이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후대에 큰 영향을 끼 학문 모방적인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플라톤 철학이죠.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예전에 신플라톤 철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했을 텐데 로마 시기 때 제정 시기 때 플라톤 철학을 좀 더 형이사학시킨 그런 철학이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철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이 철학을 상당히 이제 믿고 따랐던 정신적 안정을 취했던 철학인데 이 신플라톤 철학이 동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유럽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은 초창기 때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로마사의 특징을 유지했지만 6세기의 지배층이 인종적으로 이제 그리스 민족으로 융합되면서 그리스로 바뀌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황제가 유스티누스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를 좀 비교해 보면 일단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이 중주권을 갖고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가, 왜냐면 정치를 장악하죠. 아니, 황제가 정치 종교를 장악하는 재정일치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중심지가 로마였죠, 계속.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는 이제 처음엔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나중에 모스크바로 옮겨요. 모스크바. 그래서 모스크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로마라고 해요. 예, 그래서 모스크바 대공국 이런 데서는 자기가 이제 로마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로마의 그 상징 독수리 있죠. 독수리 문장도 쓰고 그래요. 예,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성상 숭배를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리스 정교는 성상 숭배 금지령인데 주의할 것은 성상 숭배 금지령이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예, 이거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발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교회 및 기타. 자, 체계적인 신앙이 발달됐죠. 스콜락이 이제 형성됐고. 근데 이제 그리스 정교는 이런 스콜라 철학의 영향보다는 원시 기독교 철학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체험하고 부활주의를 중심하고 있고, 교회 같은 게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주로 어 그 교회 내 권력이 되게 강한 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수도원의 권력이 되게 강해요. 수도원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예술 보면, 아까 한국은 좀 모방지였지만, 예술 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유한 이제 비잔틴 양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슬람 아니, 성 소피아 성당이죠.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이 이제 모자이크 벽화, 외관이 웅장하고, 이런 것들, 시리아 영향을 받고, 동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있는데, 자, 이런 게 동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동양식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이제 들어온 양식이라고 하는데, 후에 이제 비잔틴이나 이슬람 세계에 큰 영향을 줬고, 그 비잔틴에서 영향이 이슬람에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수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동양식이 들어와가지고, 후에 이슬람과 그 다음에 비잔티움,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콤이라는 게, 이콤. 이게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에 만들어진 미술 장르거든요. 그래서 성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조각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성화가 발달됐어. 이게 이콩이야. 네. 그래서 이콩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 미술은 셈이다. 그 다음에 필사본의 첫머리 이렇게 원래 여기 있는데 필사본의 첫머리 글자에 큰 도형이나 문자를 작신하는 그인데 요거 있죠. 보통 서양의 중세 그 어떤 소재나 영화를 보면 이게 큰 머리 S자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글자 이런 걸 다 동로마 제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양식 그 내용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동양식 관련된 내용인데 이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콘. 자, 비잔틴 제국은 신물과 닮은 성상이나 성화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 당시 비잔틴 양식 고도의 추상성, 형식성을 가지고 발달했다. 자, 이거는 이제 성상 숭배 금지령이 이제 금지됐대 얘기해요. 그래서 성상, 성화 이런 것들 이제 신물을 담은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뭐 상징화시켜서 했어요. 성상보다는 성화가 이제 상징화된 성화가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또 따라서 하야 모자이크가 특히 발달해서 성당의 내부를 장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성소피아 성당 내부가 있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문장 중에 상징물이 독수리죠. 이 독수리 무늬 비단도 있다는 거. 그 다음 금세공풍 양이 상당히 발달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 비잔틴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줬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비잔틴 문화는 그 나중에 동유럽에 영향을 줘요. 동유럽의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 동부 그 슬라브족들 있죠. 동부 슬라브족들이 뒤에 있지만 블라디미르 대제 이후에 그 뭐냐면 기독교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유럽 특히 동슬라브족들에게 영향을 줘서 슬라브 문화권 형성이 기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키릴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키릴 문자가 왜 만들어지냐면 기독교 그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키릴 형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슬라브족들이 문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교용으로 만든 게 키릴 문자.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슬라브족의 문자에도 큰 영향을 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릴 문자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803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예전에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9세기 때 비잔틴 황제는 슬라브족을 전도시킬 목적으로 키릴 형제를 파견했다.
두 형제는 그리스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는 슬라브인들이 많이 쓴 발음들을 나타낼 수 있는 슬라브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이를 키리 문자라고 한다. 자, 이들이 만든 키리 문자로 성서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성적이 서력돼 번영되었고 키리 문자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오늘날 대부분 슬라브 민족들이 쓰는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비잔틴 문화, 이제 비잔틴 문화보다는 이건 좀 비잔틴 제국의 어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네. 이 영향보다는 이 비잔틴 제국이 예. 정리할 때 다시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천년 동안 그냥 외부 민족의 공격을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서유럽 세계의 어떤 방파제 구시했다는 거.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심플라톤 철학의 사람들이 이제 비잔틴 제국을 망한 후에 그 북부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갔고 피렌체나 뭐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그때 심플라톤 철학이 이제 뭐냐 확산됐고 물론 심플라톤 철학은 중세 시대부터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때 확산됐다. 요거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요게 이제 801번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라틴어를 사용했다, 그리스어도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그리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고전 사상과 학문을 보존할 수 있다. 비잔틴 학자들은 그리스 사상가의 저술과 문헌을 소집하여 복사하고 연구했고요. 특히 그 플라톤 사상이 되게 발달했죠.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네스, 소포크라스 같은 고전이 비잔틴 학자의 손을 거쳐서 르네상스 시기 때 또는 그 전에 서방 세계에 전달되었다. 그때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은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신플라톤 철학.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챗 GPT 학습을 통해 심플라톤 책이 뭐냐 그걸 좀 알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요즘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나왔어요 철학은. 근데 심플라톤 철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모르더라도 좀 약간 이런 철학이 있구나 하고 좀 개념 파악은 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명칭 물어볼 때 심플라톤이란 말이 쉽게 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게 뭔지는 좀 알아야 돼. 물론 깊이 있는 수준에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뭔가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애우더라도 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얘가 왜 그러나? 로마 말기 때 만든 이 심플라톤 철학 있잖아. 이 심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좀 알려줘. 응. 철학이라는 표현은 지 않지만 아마도 신플라톤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상은 고대 로마 말기 약 3세기 플로티노스부터 시작해 후기에는 프로클로스가 크게 발전시킨 철학이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플라톤주의는 모든 것은 하나인 일자, the one에서 흘러나왔다가 다시 일자로 돌아간다는 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인간 영혼도 이 일자로부터 나온 것인데 영혼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로 돌아가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즉 신비적 합일, union with the divine입니다. For search on wise. 비유를 들면 햇살이 물결 위에 퍼졌다가 다시 바다로 스며들듯 우리의 영혼도 일자라는 근원에서 퍼져나왔다가 수행이나 주술적 수단을 통해 다시 그 원천으로 회귀하려는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Sight turn search. 이 철학은 종교와 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르네상스 시대에 되살아났고 헤겔의 변증법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When sight to search to.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플로티노스와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요 정도 개념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동로마 제국 관련된 그 강독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